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의 금융경제 이슈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심리지수죠. ESI라고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100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2포인트만큼은 적어졌다 이런 얘기죠.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만약 90, 8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 심리가요.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직전 10년 평균 대비 한 2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절세 상품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절세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류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등 이런 것들이 절세 상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자 소득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직접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개인별 종합소득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6%부터 38%까지 있는데 그 과표를 낮추는 것 또는 이미 원천징수를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가 되면 비과세 상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과세에 즉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안 떼고 이거 자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비과세라는 의미는 금융소득 조합과세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소득 조합과세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비과세라는 측면은 어떤 금리 자체가 높았을 때 발생되는 이자 소득세도 크니까 그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 큰데 안 내거나 지금처럼 저금리가 되면 뭐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봤을 때 시중은행의 정기금리 같은 경우 워낙 어떤 이자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부가 이자 소득세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과는 적다 볼 수 있죠. 대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가령 금리가 10%였을 때의 소득공제 10%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2%가 안 되는 저금리 시대 때 소득공제 10%, 뭐 20%, 30%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효과가 큰 것이죠. 특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한 다음에 실제로 내야 될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효과가 매우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대출이요. 우리나라가 1100조 원 정도 가계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정확하게 절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용대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시즌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뭐 그 소소하게 신용대출이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뭐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묶어가지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로 묶어버리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시행사랄까요? 어떤 부동산 업계를 알아보니까 분양을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시행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금리가 조만간에 다시 고금리기보다는 좀 예전의 금리로 환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서 그렇죠. 저금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금리가 싸지고 대출금리가 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받을 때 융자를 많이 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자인 부동산업계, 특히 시행사 쪽에서 포착을 하고 어떤 분양 시기를 최대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일정 기간 이후에 뭐 미국이 뭐 금리 올릴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리더라도 뭐 지금 미국이 오랫동안 7, 8년 동안 서서히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죠.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2, 3%씩 올라가는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0.25%포인트 정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빅 스텝이 아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봤을 때 다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4, 5년 동안에 그 예전에 미국 금리도 뭐 3, 4% 정도 됐지 않습니까? 콜 금리가. 그런 것을 회귀됐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급등하게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지금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대출금을 가장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로 모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대출금 자체를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순간에 어떤 일정 기간, 10년, 20년 동안 대출 기간을 설정했을 때 금리가 폭등한다 하더라도 금기가 없이 예측 가능하게 계획적으로 대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요, 상당히 그 뜨거운 감자인데, 주식 가격 제한폭이 한 10 몇 년 됐죠. 뭐 한 15년 이상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그 어떤 가격이 상한가 15%, 하한가 15%였었는데 이거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30%씩 되기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로 샀다가 장중에 다시 하한가로 팔게 되면 60% 정도의 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가격 제한폭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우리 자금 관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우리 소비자, 특히 고객분들이 그 주식채를 하고 또는 펀드를 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개미 투자자. 소위 그 개인들이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분들, 이런 개미 투자자의 시대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부업 삼아 취미 삼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어떤 데이 트레이더 수준으로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주식 가격 상한폭이나 상승 하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고, 또는 하한가를 쳤다고 했을 때는 예전에 이틀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하루밖에 버틸 수 없지 않습니까? 또는 뭐 미수거래라든가 신용융자 이런 것도 제약이 많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간접 투자, 즉 집합투자 기구라고 하죠. 펀드를 변액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즉 내 돈 갖고 투자하면은 이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아닙니까?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냉철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도 자기 가족은 수술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 의사에게 맡겨서 가족은 수술을 맡긴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자산, 특히 그 실적 배당하는 그런 자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액을 포함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대가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7대 지표죠. 30가지의 경제 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5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0.5%가 올랐습니다. 즉 6개월째 0%대 1%를 못 넘고 있다라는 거죠. 담배값 인상을 빼고 나면 사실상 뭐 마이너스, 즉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언제라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그것이 신호탄이 될 수 있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개인들이죠. 가계. 그런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월 달이 80이었는데 5월 달은 75로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의미고요. 물론 여기에는 엔달러, 뭐 우리 엔달러라든가 원달러라든가 이런 그런 엔화가 약세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일본 기업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여전히 흑자입니다. 즉 수출이 후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흑자한다는 것은 수입은 더 후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떤 그 건전한 그런 무역 수지 흑자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흑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 관리 정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지수 6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잠깐 흉물이게 하는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지난달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오름폭이 뭐 15% 이렇게 막 올랐었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홍콩 항생은 조금 떨어졌고요. 미국 주식은 뭐 약간 강보합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금리가 이제 끝나고 있다. 아니면 이제 금리가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가 이런 겁니다. 즉,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월 평균입니다. 한 달 동안 다 더하기 해서 나누기 일수를 했더니 조금 올랐습니다. 계속 하한가 행진이었거든요. 계속. 즉, 하한가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저점을 계속 갱신했었는데, 지난달에 5월달 평균, 월 평균 국고채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전히 낮은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방향성이 약간 머리를 들었다라는 쪽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고금리는 변동이 없었고요. 대출금리는 그래도 조금 내렸죠. 내렸는데 이유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금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대출금리가 늦게 움직입니다. 가령 금리가 내릴 때는 예금금리부터 내리고 대출금리 늦게 내립니다. 이 시차가 있거든요. 마치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내렸을 때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만큼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유가가 내렸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선물한 거를 하기 때문에 그 반영되려면 주유소까지 반영되려면 몇 달이 걸리는 원리가 같죠.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대출 금리는 더 낮거나 이게 낮은 상태가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을 활용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즉 고정금리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모 시중은행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니까 2.7%를 준다고 합니다. 2.7% 매우 낮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 대출을 받았을 때, 즉 고정금리를 받았을 때는 3.3 내지 3.5 정도, 그러니까 0.6이나 0.7, 8 정도 포인트만큼은 더 내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지금 같은 데는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당장의 어떤 변동금리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내는 것 같지만 길게 볼 때는요,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는 당연히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특별한 변동 없었습니다. 약간 강보합이었고요. 통화량은 좀 늘었습니다. 8.3 MT 증가율이 그렇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국제 유가는 조금씩 오르는 월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하루 데일리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변동이 작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제금시세는 뭐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의미한 것은요, 부동산 가격 지수죠.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조금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금리 또는 뭐 어떤 LTV, DTI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분양업계, 즉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특히 최근에 이제 메르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고 하면은 부동산도 물가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라도 1세대 주택이면은 분양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사야 됩니다. 앞으로 가격이 변동되지만은 안 팔고 평생 산다고 치면은 주택은 재산 가치는 아니거든요. 거주 가치죠. 따라서 전세 가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주택 사는 분도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사기 결정했으면 장기 모기지 대출로 하실 때 고정금리를 해놓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편안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